네, 매일매일의 뉴스를 넘어서 깊은 투자에 관한 이슈들 깊게 들어가고요. 인사이트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스페셜리스트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정책을 둘러싼 이야기, 또 반도체 이야기, 전략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여쭤볼 계획입니다. 트럼프의 이 소요 이 속에서 과연 언제쯤 지나갈까요? 지금 정말 이제 임기 이제 시작됐는데 그죠? 몇 개월 안 됐는데 임기는 4년인데 물론 이제 내년에 중간 선거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정리가 되거나 트럼프가 기가 꺾일 거란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관세 정책, 오락가락 정책 뭐 어느쯤이라고 해석을 하세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저희도 예. 이제 어저께 보고서 하나 썼는데 예. 그 제목이 이 양자역학적 이 관세 정책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서로 중첩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이게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뭐 하루하루 뭐 말도 바뀌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뭐 섣불리 저희가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예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국면으로 불확실성을 안고 계속 좀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은 좀 지났고 트럼프도 뭐 여러 이유로 좀 화들짝 놀라서 한 발 좀 빼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있긴 한데요. 뭐 그런 면이 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예. 사실은 4월 9일부터 그런 조짐이 나타났고 네. 4월 11일에도 한 번 더 금요일에도 그 미국 그 국경 관세 이 지역국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스마트폰과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또 주말 사이에 백악관에서는 그것이 면제가 아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지연을 시킨 것이고 한 달 뒤에 다시 품목 관세를 이제 매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트럼프도 4월 14일 날 그러니까 어제였죠. 구체적인 그 안을 발표를 하겠다. 근데 사실 구체적인 얘기를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여전히 사실은 좀 안개 속에 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미국 내에서의 이제 반발 여론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 트럼프의 네.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고 또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이 월가의 큰 손께서도 이제 계속 이 지금 이런 식의 정책은 좀 피해가 막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약간 과거의 그런 상남자 모습에서 네. 조금 이제 하남자 같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네.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뭐 우리도 미국하고 이제 협상을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과 뭐 우리 이런 동맹국들하고는 이제 풀어가겠다는 물론 우리가 줘야 될 게 많겠지만 풀어가겠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중국이잖아요, 그죠? 중국하고의 이 기싸움을 어느 시점에서 좀 멈추고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결국은 혹은 정말 완전히 중국을 배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양극화로 갈 것인가 이런 쪽이 중요해 보일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뭐 해석이 어려운데 좀 양자역학적에서 한번 진짜 구조를 한번 풀어봐 주세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중국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제일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그렇죠. 예. 이제 그 트럼프가 왜 이렇게 좀 무리한 정책을 피고 있는 것인가. 네. 근데 뭐 사실 저희가 뭐 속뜻을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공식적으로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마가잖아요. 마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려면은 이제 중국이라는 뭐 잠재적인 막강한 경쟁자를 이제 물리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는 뭐 그것까지 좋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방국들한테까지도 굉장히 그 강압적인 이런 이제 모습을 피게 되면서 이 원래 저희가 생각했던 흐름과 좀 약간 다르게 흘러갔던 것이죠. 뭐냐면 이제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되면은 미국은 그동안에 사실은 경제가 굉장히 좋았고 소비도 튼튼했고 반면에 이제 중국은 사실은 내수 침체를 굉장히 오랜 시간 좀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의 두 강대국이 그 충돌을 했을 때 중국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의 분위기는 그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오히려 그 동남아 예를 들면 베트남 이런 데 이제 손을 내밀고 이렇게 네. 되면서 그 미국이 생각했던 그런 모습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도 여기서 우리가 너무 단독으로 그 모든 나라를 그 적으로 돌리는 이런 방향은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서서히 좀 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대 고비는 그래도 좀 지나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천하의 트럼프라도 사실 미국을 자기가 혼자 맘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미국의 그 의사결정 그 세력들이 있는 거고요. 그죠? 이제 중국을 트럼프 일기일 때 완전히 꺾으려고 했는데 그게 못했고, 2기 바이든 행정부 때 못 잡았다. 그래서 트럼프 2기에서 잡으려고 이제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 우리가 좀 추정하고 추론할 수 있는 얘기들로 가겠습니다. 결국 이제 AI 열풍이 있다가 딥시크가 나오면서 이제 고가 칩에 대한 수요, 그게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감 이런 걸로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수요 부분이 엔비디아가 정말 타격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고가 칩에 대한 수요는 또 견조한 것인지. 엔비디아 또 어제는 미국에 대규모 투자하겠다고 엔비디아 얘기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관련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AI 수요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네. 이거를 크게 의심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네. 다만,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한 3개월, 4개월 전에 봤던 거에 비해서는, 그때 예를 들면 굉장히 핫했던 그런 디맨드는 약간 네. 이제 웜하게 바뀌었다. 조금 이제 뜨뜻미지근한 식으로 좀 바뀌었다. 아직 뭐 식은 것은 아니지만 네. 조금 온도가 내려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촉발이 됐던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알리바바의 이제 차이 회장이 지금 AI 캐펙스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거는 뭐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데이터 센터 상황들을 좀 보니까 이제 중국의 데이터 센터 산업이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이제 유령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보조금을 따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해놓고 실제로는 뭐 서버를 잘 돌리지 않는 그래서 AI를 개발하는 그런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그건 보조금을 받고 거기에 인프라가 제공이 되면은 예를 들면 전력을 재판매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사업자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런 우려가 나왔던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약 2기가와트 정도 이 분량의 데이터 센터 계획을 철회하거나 좀 지연하기로 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2기가와트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예를 들어 드린다면은 현재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데이터 센터가 약 300메가와트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의 데이터 센터 한 7개 정도가 아무래도 뭐 투자가 좀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그 글로벌 IB 하우스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올해 그 AI 서버 이 수요를 좀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근데 전체를 다 줄인 것은 아니고 그 AI 그 렉 시스템이라 그러거든요. 거기에 뭐 냉각 장치라든지 뭐 CPU, GPU, 기타 등등 메모리, 스토리지 이게 다 하나의 서버로 그 렉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시스템 전망치를 얼마를 하향 조정했냐면 약 39% 정도 물량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다면 뭐 AI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뭐 중요한 어떤 성장 드라이브가 될 거라는 걸 의심하진 않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그 저희가 봤던 기울기, 성장의 기울기보다는 조금 낮춰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자, 문제는 그 39%를 조정을 했는데 참 희한하게도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고점에서 얼마큼 조정을 받았냐면 39% 하향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분명히 이제 기대감이 내려갔는데 네. 주가는 이미 그거를 상당 부분 반영을 해놨다라고 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서 예를 들면 이제 관세 문제가 고비를 지나서 조금 어느 정도 해결 국면에 들어선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씩 저희가 이제 반등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정말 저희가 우려하는 방향으로 더 심화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반도체 이야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얘기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시장보다 기대치는 좋았는데 내용을 뜯어보니 사실은 뭐 이 전통 반도체 레거시 쪽에 좋다고 기대했는데 휴대폰 쪽이 좋았어요. 깜짝 실적이 나오면서 실적이 좋았는데 그 의미 좀 해석해 주시고 또 고민은 이제 2분기에 대한 또 고민들을 하는 것 같네요. 예. 네. 그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삼성전자도 스마트폰 쪽이 좋았다. 네.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이야기들은 이제 애플도 1분기 스마트폰 아이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10% 정도 증가했을 것이다. 네. 이제 결국은 요거에 대한 해석이 뭐 다 아시겠지만
그 관세가 더 그 관세 전쟁이 심화되기 전에 선제적인 구매가 좀 있었던 것이 아니냐. 뭐 구매라기보다는 선적이 있었던 그렇죠.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본다면 글쎄요, 이제 향후에는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는 1분기에 좋았던 이 스마트폰 사업부의 실적이 좀 상당폭 둔화될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를 보자면요, 그 갤럭시나 아이폰에는 당연히 반도체가 꽂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선적이 돼서 고객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세트에 꽂혀 있는 재고는 줄어드는 현상이 생긴 거죠. 그러면은 이 세트를 만드는 애플이나 삼성 입장에서는 2분기 때는 다시 이 재고를 좀 채워 넣어야 되는 이런 국면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저희가 뭐 좀 안개 속이긴 하지만 2분기에 지금 그 디램과 낸드의 빗 그로스라 그러죠. 이제 출하 증가율은 플러스 또는 뭐 잘하면 한 2자릿수 증가할 것이라는 것들이 지금 각 업체들의 현재 예상이고, 이런 와중에 가격 또한 좀 올라갈 걸로 보고 있거든요. 디램도 뭐 1분기 때는 안 좋았지만 2분기 때는 좀 가격이 안정되거나 일부는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도 2분기 때는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메모리 쪽에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스마트폰에서 좀 떨어지는 이런 국면이라 그러면 저희는 그냥 이번에 1분기가 영업이익 6.6조가 나왔는데요. 네. 굉장히 잘 나왔죠. 굉장히 잘 나왔는데 2분기도 약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현재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여쭤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24일 날 이제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군요. SK 하이닉스는 이제 디램 쪽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1위가 됐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HBM 쪽에서 이제 좋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추정을 어느 정도 하시는지. 실적은 좋을 걸로 아는데 주가는 뭐 부진하고 사실은 외국인들 매도, 공매도도 꽤 많이 있고 그랬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뭘 우려하는 걸까요? 시황에서는. 일단 실적은 저희는 그 6조 중후반대 네. 영업이익 이제 그 정도 보고 있어서 삼성전자 전사가 6.6조인데 예. 그럼 비슷한 수치가 나올 것 같고요. 반도체만 본다면은 삼성전자를 압도하고 있다고 그렇죠. 보죠. 예. 우려하는 요인은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이 AI에 대한 기대감이 네. 조금 식은 거죠. 예. 뭐 아직 뭐 완전히 죽지는 않았지만 좀 식은 게 있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그동안에 좋았던 회사들을 조금 시장에서는 이제 좀 조심하자 이런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올해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를 보면 최근 2년 동안 이제 많이 올랐던 업체들은 주가가 좀 조정을 많이 받았고, 이제 반면에 좀 부진했던 회사들,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그런 회사들이 오히려 주가 측면에서는 조금 더 아웃퍼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이 센터에서는 매수 의견이신가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수 의견이시고요. 그 아까 이제 휴대폰이나 이런 뭐 가전제품 세트에 관한 반도체 얘기는 참 모락가락하네요, 그죠? 이게 포함은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라다가 뭐 된다고 했다가 뭐 또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 얘기도 있어서요. 이 부분은 글쎄 해석 참 어렵네요, 그죠? 이제 세트는 그렇더라도 반도체 자체에 대해서 지난번 자동차 철강처럼 좀 이렇게 품목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낮습니까, 높습니까,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뭐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예,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이 반도체 관세 그 카테고리를 정할 때도 거기에 뭐 스마트폰도 다 반도체 관세로 포함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전히 좀 불확실한데, 뭐 당연히 그 지금 러테니 이제 상무부 장관이 네. 이야기를 했죠. 이게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제 품목 관세가 이제 적용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네. 했기 때문에 적용이 될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 정도가 과연 자동차나 철강 수준으로 25% 정도가 매겨질 것인지 아니면 네. 그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인지.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는 25% 이상은 나올 거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제 어제 또 분위기를 보면은 뭐 예를 들면 팀쿡을 내가 많이 도와줬다라든지 또 이 미국 기업들을 위해서 내가 좀 힘을 쓰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걸 보면은 그보다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게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나스닥이 좀 반등하고 뭐 이런 거에 조금 힘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서 뭐 정확히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뭐 자동차, 철강 이거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뭐 품목 관세가 뭐 한 달 뒤, 뭐 또는 2달 뒤에 이렇게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대하기는 뭐 한두 달 뒤에는 이제 트럼프의 힘이 지금보다 좀 빠져 있기를 이제 기대하는 건데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고요. 소부장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사실은 반도체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쭉쭉 뻗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소부장 단에서도 이전처럼 이전에 보면 뭐 소재 업체들도 좀 올라오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죠? 기판 업체들도 올라오다가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부장 단은 어떻게 상황들을 이해하고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연초에 되게 좋았죠. 네. 일부 소부장 업체들은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 결국은 지금 불확실성이 더해진 것이죠. 예. 만약에 정말 관세 영향이 직접적인 어떤 수요 둔화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뭐 저희가 그동안 그리고 있었던 AI 투자라든지 또는 반도체 공장 증설 이런 것들도 사실 다 뭐 연기가 되든지 좀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장비나 소재에 무슨 관세가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거에 상관없이 사실은 지금은 간접적 영향하에 놓인 상황이고 이게 좀 더 구체적이 돼야지 이제 기업들도 투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갈 것 같고요. 뭐 만에 하나 이제 관세 영향으로 수요가 좀 타격을 받을 경우에는 특히 좀 작은 업체들일수록 좀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부장 관련해서 유리기판 쪽 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소부장은 뭐 후공정이든 전공정이든 전방산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하려고 했다가도 투자가 위축되고 그런 이제 뭐 HBM까지 해서 그런 바운더리에 있는 건데 약간 그런 쪽에서의 또 새로운 소재로서의 유리기판 이런 거는 부각됐다가 주가가 좀 조정받았다. 시장에서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쭤보는 네, 겁니다. 저희 하우스도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 그 담당하는 이제 애널리스트가 예.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자료를 많이 냈고요. 네, 네. 결국은 이제 사실은 이 테크 섹터는 이 미래 성장성이 뚜렷한 분야를 계속 보는 게 맞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기존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 FCBGA 기판은 좀 구조적인 오버서플라이에 갇혀 있거든요. 네. 그러다 그러면 좀 아직 뭐 구체적인 제품이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눈앞에 보이는 이 성장성이 가장 확실해 보이는 유리 기판 관련된 업체들은 뭐 계속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같이 막 수급이 들어오면서 대형주나 뭐 이런 게 같이 갈 수 없는 제한적인 흐름이니까 더 그런 거죠, 그죠? 네. 그런 걸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뷰하고 섹터 얘기 좀 이제 보겠습니다. 장은 어쨌든 코스피가 지난번에 뭐 순간적으로 2,300을 깨고 밀어 내려왔던 공포감에서 지금은 2,470선까지 올라와 있는 흐름들이고요. 결국 이제 원 환율도 사실은 꽤 떨어졌고, 네. 결국 이제 외국인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전체적인 장은 지금 4월 중순을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서 2분기를 대응해야 될까요? 원래는 저희가 이제 4월이 되면 네. 이 관세가 좀 더 거의 명확하게 나올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거칠 걸로 봤는데 네. 아직 여전히 좀 잠재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작년에 코스피의 평균 지수가 작년 1년 동안 평균 지수가 2,630이었습니다. 2,630. 예. 근데 지금 그보다 굉장히 많이 낮은 네. 상황이잖아요. 많이 낮은 상황이고 뭐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은 있지만 저희가 볼 때 올해 코스피의 이익은 영업이익은 뭐 작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걸 현재는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작년 수준 이상의 평균 이 지수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우려는 있지만 아까 2,200대까지 저희가 내려갔던 네.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은 찍고 이제 좀 방향을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밴드는 이제 박스권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2,630 말씀하신 건 지난해 평균인데 그 지점 언저리를 중간으로 밴드로 잡으면 그죠? 네. 위아래 변동성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섹터는 어느 쪽을 좀 좋게 보세요? 네, 지금 저희는 사실 연초부터 계속
그 지금 올해 이제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제 제일 좋아 보였던 분야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조선 방산 쪽을 계속 좋게 봤었고요. 예.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그 미국의 바이오 섹터는 조금 저희가 리스크가 있다고 봤는데 이제 국내는 약간 이제 신약 개발 모멘텀들이 좀 있는 그런 업체들 중심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반도체에서도 그 미국 반도체보다는 한국 반도체들이 그동안 좀 주가 부진했는데 그 예. 반면에 지금 실적은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금 메모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희가 뭐 하반기를 확언할 수는 없지만 2분기 때는 확실히 빅그로스도 좀 증가하고 ASP도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한국 반도체 이 두 업체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조금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선 방산, 바이오, 반도체 좋게 보셨습니다. 스페셜리스트 내일은 환율 얘기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가 센터장님이랑 얘기를 했지만 환율이 뭐 곧 1,500원 갈 것처럼 뭐 한쪽에서는 뭐 2,000원 갖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1,400 지금 20원대로 떨어져 왔는데요. 그 의미와 함께 또 이 원화가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영향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 내일 그 이야기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미중관 또 뭐 미중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세 전쟁의 지금 현 주소들, 시장 대응 전략들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